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휴강이 되었다가 3주 만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다가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수업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지도와 함께 학교 교육에 아주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입니다. 교과를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과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학업 지도에 해당되지만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학업 지도를 제외한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과 지도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지도와 더불어서 올바른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때 전인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학교 현장은 과열된 입시 경쟁이나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과 교육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담이나 열등감, 위기감 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학교 폭력이나 탈선 등으로 이어져서 학생들도 상처를 받고 학부모나 교사도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교육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이유와 생활지도의 영역, 활동 내용 등과 함께 생활지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교육이 전인 교육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지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 지도는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생활 지도는 어느 한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독립된 교과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는 교과 지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지도는 영어의 가이던스를 번역하는 것인데요. 안내, 지도, 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 미국 보스턴시에서 파슨스라는 사람이 직업 지도를 시작한 것에서 생활지도의 효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해방된 이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지도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근래에는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의할 정도로 교사들에게 필수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상담 교사를 따로 뽑아서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지도와 학교 상담 그리고 상담의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선생님은 생활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발달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며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각자가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과 잠재 가능성을 이해하고 발달시켜서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발달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도록 돕는 지도 과정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지도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학교 상담, 즉 스쿨 카운슬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와 학교 상담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학교 상담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붙여진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학교 상담이 등장했을 때는 학교 상담이 생활지도의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 점차 생활지도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자가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전문적 직무와 광범위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보다 훨씬 현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개념 또한 생활지도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학교 상담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고 해서 학교라는 장소에만 초점을 두어서 학교에서 상담자, 내담자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였지만 이제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학교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그것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돕는 광범위한 상담 서비스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상담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의 예방과 발달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일반 상담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상담은 교과 지도를 제외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지칭하는 생활지도, 그 생활지도라는 단어를 대체해 가고 있고 일반적 의미의 생활지도의 개념에 비해서 확장된 의미로서 전문성과 포괄성을 한층 강조한 형태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담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상담은 학교 생활 중 학생 생활 지도의 핵심 활동으로서 생활 지도의 많은 부분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조언을 받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은 충고나 조언 등의 뜻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상담과 달리 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장호 선생님은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과 대면 관계 속에서 생활 과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는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 과정에는 상담의 구성 요소로서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대면 관계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상담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학습의 목표가 생활 과제의 해결이나 인간적 성장에 해당하며 상담이 금방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의 방식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는 전통적 방식의 면대면 관계를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기도 하고 상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만 갖추면 상담이라고 일컫고 있어서 상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와 상담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활지도와 상담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생활지도와 상담의 전문성에 차등을 두어서 상담이 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생활지도와 상담이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상담을 생활지도의 하나의 방법이나 원리로 보는 견해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창 선생님이나
김계연 선생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담을 생활지도의 활동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활동에는 학생 조사나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정치적인 활동, 그러니까 바르게 놓는 활동, 추수 활동 또는 추후 활동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생활지도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상담이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학업이나 진로나 성격이나 사회성이나 건강이나 여가지도 등과 같은 생활지도의 전반적인 관심 영역 가운데 상담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지도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생활지도와 상담 이런 형태로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지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가 왜 필요할까요? 생활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에 너무 많이 찌들리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학교 교육은 그 본래 목적인 전인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의 부적응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교육의 기초가 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협동심, 사회성,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생활지도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과열된 입시 경쟁이나 스트레스, 정신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때문에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키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을 보면 그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흉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형태 또한 매우 잔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 왕따나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심각하게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지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현실에 적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보화,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사회, 국제화, 다문화 이런 것들은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급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적응적, 자율적, 책임감 있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활지도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나 교정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개성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지적인 영역은 교과 활동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영역보다는 정의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 지도에 따른 처벌보다는 선도와 지도, 사랑에 역점을 두어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참되고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지도를 중시해야 하죠.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연구와 판단에 근거해서 학교의 요구와 환경 등 특수성을 고려한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지도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발전이나 자율적 지도 능력을 기본으로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권리와 능력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지도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계획의 통합된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생활 지도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 지도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업 지도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폭넓은 영역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과 학업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학습을 하기 위한 습관이나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을 지도하거나 독서를 지도하거나 학업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진로 지도입니다. 이것은 생활 지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학생들의 적성, 능력, 흥미,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준비하거나 적응하는 데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격 지도입니다. 학생이 건전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심리적, 인성적 문제를 다루어서 학교 생활이나 일반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욕구불만이나 긴장, 불안, 신경 과민 같은 정서적 문제나 태도, 습관, 흥미 같은 가치관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성 지도입니다. 사회성은 친구 관계나 이성 문제나 사회활동 같은 이런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가족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주어서 사회인으로서 원만한 적응과 창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양, 윤리, 예절, 인간 존중 같은 도덕성 지도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지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적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 성교육, 건강교육, 흡연이나 음주, 약물 예방 교육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가 지도입니다. 학생이 자유로운 시간을 휴식과 취미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교양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발견이나 자기 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첫 번째는 학생조사 활동입니다. 학생조사 활동은 학생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선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과 관련한 가정 환경이나 학교 생활 기록부, 건강 상태, 성격, 지능, 적성, 흥미, 학교 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장래 계획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 활동입니다. 정보 제공 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교육 정보, 직업이나 진로 정보, 그리고 개인 사회적인 정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 활동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생활 지도의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대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화 상담, 편지나 인터넷 상담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고, 상담은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내용 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 활동입니다. 정치 활동과 추후 또는 주수 지도 활동은 주로 진로 지도 영역에서 수행되는 내용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학생을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적성에 맞게 학교나 학급, 특별활동 등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공과 직업의 선택, 그리고 특정 훈련의 소개, 그런 배치 활동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수나 추후 활동 지도입니다. 바르게 위치를 하고 바르게 배치를 시켰다고 해서 학생에 대한 지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고 지도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배치 후의 적응 상태를 살펴서 평가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 한 사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결이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상담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중에 한 사람만 가지고 상담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상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내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기초를 둡니다. 상담 관계는 역동적인 상호 협력 관계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세운 목표를 향해서 협조하고 노력하는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네 번째, 상담에서 나누는 대화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관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담은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 상담은 내담자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담의 초기에는 내담자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하며 상담의 목표와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화, 구조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중기 단계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하고 내담자가 상담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상담 중기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나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감정, 행동 패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담을 회피하거나 그만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만 상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추수 상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제 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상담입니다.
한 명의 상담자와 한 명의 내담자가 상담 관계를 형성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가 심각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여러 집단이나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든지 두려워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내담자를 포함해서 1대1 또는 여러 가지 신상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상담입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만나서 문제 해결이나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집단 상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매우 효율적인 생활지도 방법으로 집단 상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형득 선생님은 집단 상담에 대해서 적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두 명의 전문가의 지도하에 집단 또는 상호 관계성의 역학을 토대로 해서 믿음직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이나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활동이 집단 상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성해야 하겠죠. 모든 사람이 집단 상담의 구성원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많거나 지나치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 또는 심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집단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융화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상담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일하고 해도 치료적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다면 집단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런 집단 구성에서 이질적으로 약간 구성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수는 대체로 6명에서 12명이 적합한데요. 집단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상호작용이나 구성원이 받는 압력이 너무 커지게 되죠. 부담스럽죠. 그리고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면 구성원들이 실제로 집단 안에서 상담에 참여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상담자도 내담자 각각에게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은요. 집단 상담은 성인 상담자와 1대1 관계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훨씬 편안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외적인 비난이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행동을 시험해 볼 수도 있지요. 또한 동료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동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담의 유형론은요, 필요에 따라서 학생의 부모나 가족을 면담하는 가족 상담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자주 실시되는 상담 형태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대면 상담, 사이버 상담, 서신 상담, 전화 상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위기 상담, 발달 상담, 예방 상담, 교정 상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와 생활 지도, 그리고 상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지도와 상담에 임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무조건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생활 지도와 상담에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일정의 생활 지도와 상담을 거의 대부분이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는 교사가 갖춰야 될 내용,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김계연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인간관, 끊임없는 자기 발견, 그리고 학교 조직과 제도와의 협력이라는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 지도와 상담의 기본 철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선생님은 인간적 성장과 전문성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지도와 상담은 학교라는 제도적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동료 교사와의 의견이나 교육 정책, 행정 절차 등을 늘 고려하고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 지도와 상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 교사 1급, 2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전문 상담 교사를 취득하게 될 때나 또는 상담 교사를 취득하게 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대학원이나 관련 학과를 다녀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치러서 선생님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상담 심리나 학교 상담 전공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교과 지도의 생활 지도, 그리고 생활 지도의 핵심 사항으로서의 상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